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는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식 추도식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여야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고인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봉화마을 묘소를 지난 18일에 찾으셨습니다. 그래도 참배객들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나요? 네,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있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당선자들이 이제 각 지역에 함께 지지하신 분들랑 함께 많이 오셨다고 하고 내일은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일도 가십니까? 내일은 저는 못 갑니다. 미리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자, 당시 참배록에 대통령님 이광재입니다.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총선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이번에 제가 분당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네. 출마를 할 때 정말 이 험지라는 말이 없애는 정치 개혁을 하고 싶다. 네. 이 분열된 나라를 좀 하나로 끝내는 한 전기를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죠. 네. 그런 뜻으로 참배록에 그렇게 이제 적으셨어요. 네네. 자, 정치권 안팎에선 이광재 전 총장은 노무현의 첫 보좌관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또 첫인상 어땠어요? 노무현 국회의원이 당선되시고 나서 이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게 사실상 첫 만남이거든요. 인터뷰 3시간 했습니까? 네, 긴 시간 인터뷰였는데. 뭘 그렇게 물어봤어요? 3시간 동안? 제가 살아온 계정, 정치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양김의 이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다양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요? 3시간? 네.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론을 내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그런데 네.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써달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치는 모르지만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도록 써달라. 네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대통령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이분은 사명이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는 당시 제가 24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한테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24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 진영의 부서진 구성의 전권을 주고 저한테 어쨌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서 이분이 상당히 과감한 분이구나. 깜짝 놀랐었어요. 역사 발전의 도구, 사명.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면접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정권을 받으신 거 보니까.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 이광재 총장님 이력 보니까 1988년에 이제 보좌관 생활 시작해서 이후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까지 약 1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 역정 저희가 다 알다시피 유난히 굴곡 많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켰어요. 왜입니까? 하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신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노 대통령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한다. 예를 들면은 고시 합격을 했을 때 60명 뽑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고졸 중에서 유일한 합격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때 고시 합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권양숙 여사님하고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이제 제안들이 오는 거 그런 걸 단칼에 자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세무 변호사라서 돈을 잘 벌다가 이 전두환 정권에서 고문당하는 이 학생들을 변론하면서 인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무엇은 사명이 있으면 운명을 거는 정말 멋있는 남자, 떠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눈물이 많은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또 사명감의 단호함,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지금 우리 총장님 어록 좋습니다. 사명을 걸면 운명을 건다.
이게 짝짝 맞아요 지금.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함께했던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언제입니까? 그 정몽준 후보가 이제 지지를 철회해서 단일화를 했잖아요. 네네. 단일화하는 날 밤에 그 지방 갔다 오셨다가 이제 그 저희가 한 시내 한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아 이제 피곤하다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론조사 진행 중인데 앞으로 네네. 2-3시간 되면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건가? 네.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 거짓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코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일화 후보에서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하니까 눈 뜨시고 저를 꽉 안으시면서 자, 또 선거운동 하나 가자.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이분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보다는 그 무엇을 향한 그 열망? 이런 것을 강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아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 네. 자, 그렇다면 네. 고인과 함께했던 시절 중에 예. 있어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자, 그렇다면 고인과 함께했던 시절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한 장면만 소개해 주세요. 아무래도 노 대통령 선거 때가 제일 가장 힘든 시절이었고요. 네. 96년도 종로 선거, 92년 떨어지시고 95년 떨어지시고 96년 종로 떨어지고 나서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이분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종로 청진동에 한 60평짜리 식당을 차렸을 때가 그때가 제일 노 대통령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던 시절 같아요. 아, 청진동.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정치적 계산보다는 원칙에 충실하다, 원칙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아마 담겨 있는 그런 호칭인데 네. 고인의 여러 정치 행보 가운데 이광재 총장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어떤 부분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떨어질 게 뻔한데 부산에 계속 출마하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근데 네. 그때 제가 좀 안 말리셨어요? 엄청 말렸죠. 엄청 말렸어요. 말렸는데 안 들어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라고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명분과 실리가 충돌할 때는 명분을 따라라.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에서도 승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다가 제가 이 강원도에서도 출마에 떨어지고 분당에서 떨어지고 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더 절실히 느끼고. 아니 이번에 진짜 노무현 대통령 길을 따라가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그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를 새삼 이제 느끼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 방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문자가 2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박지수님, 바보 노무현 대통령님 이유 없이 좋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했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8484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운 분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이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우리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를 바꾸는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말 그리운 분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그 그리운 마음 지금까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2024년 정치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네. 2024년 정치 현실에서 노무현 정신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자, 일단 지역 감정 해소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정치의 한 큰 축이었어요. 네네. 만약에 이번 총선 결과 노 전 대통령 봤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박재호 최일호 의원 낙선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다. 네. 전재수 의원복은 장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을 개정해서 좀 권역별 비례 스케일 제도를 만들어서 각 당이 좀 다른 지역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당선돼서 했으면 이 나라가 좀 더 통합됐을 텐데 아마 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셨을 겁니다. 네. 자,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또 재임 시절에 지방 분권이 큰 화두였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수도 이전 추진했지만 뭐 헌재 결정 막혀서 무산되기도 했고, 근데 현 여권이 또 국회 이전 등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 분권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노무현 정신이 어떻게 구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이 세종시를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이제 총리실도 저는 세종시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지방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거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헌법에 보면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건데, 일자리하고 집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지고 헌법에 전면에 내세워서 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로 전환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진보 진영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자이툰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런 사실은 보수 진영 아젠다였는데 그게 현실화됐어요. 지금 네. 이제 정치적 양극화, 대결 정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제안 내놓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극심한 대치 정국에서? 글쎄요,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 위기적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 번쯤 2년 뒤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는 한번 대타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총리를 바꾼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뭐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면에서 그 야당과의 저는 협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복수 추천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그 민생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각을 해내지 않으면 난 이 나라가 위기 속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여야의 전격적인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네네. 한편으로는 최상병 특검 같은 걸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부분은 특검대로 받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2년 뒤에 이 개헌을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총리 지냈던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광재 총장을 두고 노무현을 가장 닮은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건 그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고요. 아마 떨어질 줄 알면서도 강원도지사 출마를 정세균 총리가 엄청 말렸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배지가 중요한 거라고. 아, 요번에 그 분당이요? 강원도지사 나갈 때도. 예, 그리고 이번에 강원지사 때. 종로에 네. 양보할 때도, 곽상원 변호사한테 양보할 때도 말씀이 계셨고, 이번 분당 출마할 때도 네. 참 많이 만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그 말씀,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면 명분을 지켜라. 그 말씀이 계속 저한테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로에선 이제 양보를 하신 건데, 종로가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의원 지낸 지역구잖아요. 그런데 이광재 저도 총장님한테도 한 특별한 30년 의미가 정도 있을 것 살았고. 같은데요. 예, 한 30년 살았고요. 네. 그리고 대학 다닐 땐 또 종로구에서 창신동에서 야학 교사 생활도 했고, 또 종로에 출마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러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의리를 지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제가 봉화마을에서 정말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거 봉화마을에서 그 묘역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월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떠날 때 네. 내가 노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의리를 지키고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온 제가 예. 그랬더니 사위 문제가 딱 닥쳤군요. 네. 제가 양보하는 게 맞고, 또 곽상원 변호사가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후회 없어요. 네네. 후회 없다 이거죠. 양보한 거. 네. 자. 당선돼서 너무 기뻤어요. 물론 제가 떨어져서 슬펐지만. 자, 추도식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올해 추도식 네네. 공식 슬로건은 고인이 2004년 12월에 프랑스의 솔본대학교에서 가졌던 연설 한 구절인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 한번 평가해 주세요.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고 내일의 결과가 오늘의 실천이니까요. 노대통령이 네. 항상 강조해요. 노대통령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하나는 국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경쟁과 연대가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따뜻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3대 목표이셨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서 살 수 없는 이런 한국 사회가 좀 더 우리가 미래에 좀 안정된 삶을 꿈꾸려면 아마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장 전략과 새로운 연대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추도식을 앞두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일시 귀국했습니다. 네. 김 전 지사 이광재 총장 소개로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건 맞습니까? 네, 저랑 기획팀에 같이 일했고 네. 제가 국정상황실장을 할 때 네. 저희 팀에 같이 일했고 그때 전재수 의원도 전부 같이 일했죠. 거기서 국정상황실장 장관이 3명 나왔으니까요. 합류하면서 알게 된 겁니까? 그 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 전에 뭐 2년이 있었고 기획팀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워낙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국정상황실장 할 때 스카웃을 했죠. 네. 자, 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의 차기 주자 후보군으로 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일시 귀국 기간에 공식 추도식 참석 외에 여러 인사들 만날 거라 이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광재 총장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만나실 약속 잡으셨나요? 네, 저는 뭐 만나야죠. 네. 오랜 인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복권을 해줄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일 어려운 시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제가 따뜻하게 만나야죠. 네. 자, 거기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외부에서 우리가 정치권을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친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친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고 이제 친문이라고도 뭐 거기 겹치는 분들도 있는데 친문 구심점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회동하는 정치적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김 전 지사 만나면 김경수 전 지사 만나면 어떤 말씀 해주실 생각이세요? 저는 지금 22대는 이번에 국회에 당선된 분들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다. 지금은 김경수 지사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미중 갈등이 한반도 운명의 가장 결정 변수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도 보고 유럽도 더 보고 세계가 어떻게 기후 위기나 디지털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지 네. 오히려 이 축적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할 생각입니다. 네네. 빨리 한국을 떠나라. 잘 알겠고요. 2002년 대선을 이른바 팬덤 정치 효시로 평가하는 분들 많습니다. 노3호 열풍 이후엔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적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이 하나의 한국의 중요한 정치 현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당시 모습 짧게 한번 회고해 주세요. 어땠는지. 결국 국민의 킹메이커였죠. 국민들이 돼지저금통을 모아서 그 대선 자금을 마련하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노사모 모임에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라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물어보니까 네. 감시, 견제 이렇게 감시, 다들 너무 견제. 놀랐죠. 네네. 자, 그런데 노사모에서 지금 20년 뭐 지났습니다. 20여 년. 그러면서 우리 전 세계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치 양극화라는 이제 화두를 끌어안게 됐고요. 그 가운데 이제 팬덤 정치가 있다. 팬덤 정치의 명암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최근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팬덤을 저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열심히 네. 사랑하는 또 지지자가 있어야 정치인에 성공하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쯤은 노사모 때는 이걸 상대를 크게 공격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BTS가 전 세계에 이렇게 더 많은 그 BTS 팬들을 모으는 아미를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더 발전하면 더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정치에서 제일 쉬운 거는 상대를 공격해서 우리를 결집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더 많이 중간층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많으면 더 한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정치적 양극화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 결국 정치적 양극화는 예. 경제 양극화라는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양극화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우리가 결국은 1920년대 30년대 초반을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빈곤과 극심한 경제 공황이 오니까 한편으로는 히틀러가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이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치유하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하나는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이거를 선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서 네. 국민들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 노력도 함께 해야만 양극화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때 민주당 안팎, 열린우리당 때 이제 친노 인사들이 주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계. 지금은 이른바 친명계 아니면은 뭐 명함을 못 내민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체계가 거의 완벽하게 공고화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함 사라지고 일체성을 강요받는다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 저는 앞으로 그 정치인들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지지할 때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지지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나아가려면 국민의 삶의 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일자리나 집이나 교육이나 건강이나 노후연금 이런 것을 전국의 광역단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해서 매년 지표를 발표하면 네. 열심히 일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을 분별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 중심으로 자꾸 정치인들을 평가해 나가야 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또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야 또 정치가 지도자가 탄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도자를 선택해 나갈 때 우리 국민의 삶에 내 삶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걸 지표를 만들어 자꾸 평가를 해나가는 게 저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고 좀 분열된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가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치인 이광재 다음 행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은 성남 분당에 출마했을 때 약속했던 것 중에 성남공항 이전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는 거는 반드시 해서 네. 이 판교에 있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집, 그다음에 하나의 기업 도시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을 꼭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육 개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어쨌든 저는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253님, 이광재 전 총장님,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은 서로의 그림자 같습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